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중앙아시아의 대초원. (1300여 년 전) 이 초원을 달려간 두 명의 고구려 사신이 있었다. 이들은 과연 연개소문의 밀사였나?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고구려 사신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역사 스페셜. 연개소문은 왜 투르크에 사신을 보냈나? 여러분께서는 투르크라는 민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르크는 우리 역사에서는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북방의 유목민족입니다. 돌궐. 한때 유라시아 북부 초원을 장악하면서 거대 유목제국을 건설하기로 했던 이 돌궐은 이후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서쪽으로 나아가 지금의 터키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와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고구려와 돌궐 간의 1300년 된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0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한때 구소련에 속해 있던 이곳은 중앙아시아 특유의 이국적 풍치가 가득한 곳이다.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산업화의 때가 덜 묻어 순박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은 14세기 중앙아시아를 제패해 대제국을 세웠던 티무르칸의 후예들이다. 그들은 한때 실크로드의 무역을 장악했었고 그 부를 원천으로 삼아 찬란한 도시를 건설했다. 여전히 건재한 장엄한 모스크는 이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이 도시에 우리 민족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다.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7세기의 아프라시압 궁전 유적지. 이 유적은 1965년부터 10년에 걸쳐 발굴됐다. 유물들이 소장된 현지의 박물관. 유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벽화다. 벽화에 새겨진 당시의 명문으로 이 유적이 7세기 중엽 바르후만 왕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벽화는 보존 처리 미숙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돼 원형을 알기 힘들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대의 벽화에 한국에서 온 사신들이 그려져 있다.
벽화의 한쪽에 묘사된 고구려 사신도다. 이들이 머나먼 사마르칸트의 벽화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벽화의 비밀을 풀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생겼다. 그 당시에 다음에 최근에 죽었던 마시안 교사 2009년 10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가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가 열렸다. 소구드 상인들의 같은 동서교육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허락을 얻어 이 벽화를 발굴할 당시에 그린 모사도가 국내에 들어온 것이다.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티벳 아니면은 산악지대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노란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조우관에서 인물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굴 당시 원어와 똑같이 현장에서 직접 그린 모사도. 이 모사도는 벽화 원본을 정확히 반영한 하나뿐인 자료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고구려 사신도. 이들을 고구려 사신으로 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증거는 이들이 찬 칼이다. 검의 맨 윗부분을 고리 모양처럼 만든 환두대도는 국내 여러 고군에서 발굴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칼이다. 또한 밝은 갈색의 얼굴과 낮은 코, 몽골연의 특징을 갖는 용모도 또 다른 증거다. 가장 결정적 증거는 이들이 머리에 한 장식이다. 새깃털 2개를 꽂아놓았다 하여 조우관이라 이름 붙여진 이 모자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실크로드 미술의 정화인 둔왕석굴. 둔왕의 220호 석굴엔 또 다른 고구려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이 고구려인도 조우관을 쓴 모습이다. 조우관이라 불리는 이 모자는 고구려 사신의 상징으로 각종 문헌과 기록에 남아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는 이 벽화의 모사도를 바탕으로 궁전벽화 전체를 복원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동 각지에서 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7세기 중엽의 아프라시압 궁전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In this type of buildings, there is no many floors, just one floor. The architecture of that period mainly based on mud bricks. We have some outlines for some of the shapes, and from the outlines we can trace some of the shapes itself. This means the man. 과연 이들에 의해 그 옛날에 화려했던 궁전과 벽화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We have no enough information, but maybe sometimes we can use imagination to complete some parts, but we are not sure about these parts. So to restore these paintings 100%, I think it is impossible. But we will try, and our team will try, and there must be some parts for imagination. 1300여 년 전 중앙아시아 초원을 가로지르고 사막을 횡단해 서역으로 갔던 고구려 사신. (5,000km의) 여정 끝에 이들은 마침내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것이다. 서기 650년에서 655년 사이 사마르칸트를 지배했던 바르후만 왕. 아프라시압 궁전에 그의 치세를 기념하는 벽화가 그려졌다.
고구려 사신들이 그려진 서벽은 궁전의 중앙에 위치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남아있는 모사도와 학자들의 가설을 바탕으로 재현된 벽화의 모습이다. 1300여 년 전에 화려했던 벽화가 되살아난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동서무역에 종사하며 번영을 구가했다. 그만큼 외교 관계도 복잡했다. 바르우만 왕과 서돌궐 가한에게 조공을 바치려는 각국의 사절들. 당나라, 아프가니스탄, 차가니아, 타슈켄트 등에서 온 사신들은 저마다의 임무가 있었을 것이다. 이 국제 외교의 장에 고구려 사신이 참석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와야 했을까? 오랫동안 벽화를 연구해온 중앙아시아사의 권위자 권영필 교수는 이들이 연개소문이 보낸 사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650년 전 그리고 당이 고구려를 침략한 645년 그 사이쯤에 아마도 연개소문은 이것은 어떤 넓게 봐야 한다, 이 시각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사신을 파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인들은 과연 연개소문이 보낸 사신들일까? 이들은 무슨 임무를 띠고 이 머나먼 곳에 왔을까? 또한 서돌궐의 가한이 이 벽화에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습니까? 1300여 년 전 고구려 시대 사신들의 생생한 자취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벽화는 640년에서 66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당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고 그리고 주변의 유목 제국을 제압함으로써 크게 위세를 떨친 시기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독재자로 또 뛰어난 장수로 널리 알려진 연개소문. 과연 그가 처했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기 642년 고구려. 연개소문이 고구려 정계에 피바람을 일으키며 전면에 등장한다. 당시 고구려는 영유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연개소문은 영유왕과 그 수하 100여 명을 죽이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기록에 의하면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시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한다. 그 후 보장왕을 옹립하고 스스로 막리지에 오른 연개소문. 어째서 그는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대외적으로는 당나라 세력이 동으로 팽창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강경하게 이제 그것을 대응하려는 세력하고 되도록이면 온건하게 유화적으로 대하려는 세력 사이에 이제 노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그 대내외적인 그 모순과 갈등이 함께 결합된 형태에서 폭발했던 것이 연개소문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유왕은 대당 온건파였다. 당나라도 처음엔 고구려에 대해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당고조 이연은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발생한 전쟁 포로를 교환하자고 하며 고구려의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고구려도 이에 화답해 10,000명에 달하는 포로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이런 화해 무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당고조에 이어 황제에 등극한 당태종 이세민은 내치가 안정되자 고구려를 비롯한 북방의 유목민족 국가에 대한 침략을 준비한다. (630년) 당태종은 북방을 장악하고 있던 동돌궐의 길리가한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북방 유목 세력들이
당에게 완전히 제압됐다는 것이 고구려에게는 굉장한 손실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유왕은 당태종의 길리가한 산포를 축하하며 고구려의 봉역도를 당에 바친다. 641년 당나라는 직방랑중 직위를 가진 진대덕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낸다. 十方郎中是兵部一个官员，兵部就相当于外交部和公安部，但直方郎中他主要管的军事地图、关卡这类的这样一个职务。 그는 사신으로 와서 고구려 산천 곳곳을 유람했다고 한다. 군사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 고구려 영유왕은 그를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대접한다. 고구려 최고 직위인 대대로가 그를 3번이나 방문했다고 한다. 영유왕과 온건파는 당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강경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당나라는 635년 서쪽의 토요콘을 멸망시키고 640년엔 고창국을 점령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뿐. 당나라를 적대시하고 싶지 않은 영유왕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국제 정세는 점점 더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국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국제 상황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마침내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 연개소문은 필생의 라이벌 당태종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된다.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당나라의 태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중국의 민간 설화나 경극에서는 연개소문이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당태종을 추격해와서 생명을 위협했다고 전합니다. 중국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추앙을 받는 당태종. 그리고 그런 그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연개소문. 이 두 영웅은 서로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동아시아 최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양쯔강 북쪽 장수성의 바오타현. 이곳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당나라식의 유물인 이 탑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탑의 이름은 몽롱탑. 이 탑은 본래 우물 위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촌장의 안내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这个孟浪宝台井就在这个地下，上面已经被封死了。在这个没维修之前的时候，这个地方有这么一点点路的洞，啊，后来嘛，这个从1998年已经把这个孟浪台已经修好了。 전설에 따르면 연개소문에 쫓기던 당태종이 이 우물에 숨었는데 몽롱하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목숨을 구했다 한다. 东辽国家的这个首领叫盖叔文，他要向我发动进征，就是进军我们中原地区。到了中原以后呢，就在东海、沿海一带啊，在较劲，在较劲的这过程当中，就是有唐王李世民，就是被这个敌军呢盖叔文追赶过来了。一走到我们这个地方有一口口井，他急忙就跳到口井底下。 在上面的时候有蜘蛛啊，有多少个蜘蛛就结成网，把它封死了。后来盖叔文呢走到这个地方，他在这个书叫，他不是在地平里看的，是在马上看的，叫走马看花。一看到这个蜘蛛网啊，统统结好了，还没有被破坏。后来他就走到了。最后的时候呢，他走到了以后呢，这个唐王李世民呢就得救了，得救回朝以后呢，就在这个地方建了一座宝塔，叫朦胧塔。 사서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실제로 연개소문이 이곳까지 왔다고 믿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악극인 경극. 배우들이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1937년에 창립된 펑리 경극단은 연간 수백 회의 공연을 하고 있는 유명 경극단이다. 이들이 오늘 공연할 경극은 살사문. 여기엔 연개소문과 당태종이 등장한다. 이 경극에서 연개소문은 개소문이란 이름의 요나라 장수로 그려진다. 험상궂은 인상의 개소문은 당을 침략해 당태종을 성에 몰아넣는다. 곤경에 처한 당태종은 구원병을 요청한다. 당나라 장수 진회욱은 개소문과 격렬한 전투를 벌여 마침내 그를 물리치고 당태종을 구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이 요나라 장수로 그려지는 것과 당나라를 침략한다는 내용 등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아마도 고구려와의 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설정일 것이다. 它是唐朝，唐朝呢，那边辽邦这帮啊，经常去进犯，应该说是他的侵略，所以这个咱们抵御，说用现代话叫抵御侵略者吧，啊，这样发生了这种冲突和战争。那当然，我们从京剧的表现艺术来说，当然以这个唐太宗啊。这个李世民和这个谁秦怀玉呀，包括罗通，他们是以正面角色出现，而这个盖苏文呢，那就以反派角色出现的。 비록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긴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로 무예가 뛰어난 이 민족의 장수로 각인돼 있다. 为什么呢？因为盖苏文是辽将，辽将呢，这个西辽那边一般的就是比较粗鲁，这人武艺高强，而且比较粗壮，所以这样呢，我们用这个京剧五花脸的脸谱勾勒，还把他这个整个的扮相，这个通过扮相的勾画，那么更能突出表现盖苏文这种形象和他比较这个高超的武艺。 살아서 결코 연개소문을 이기지 못한 당태종은 이렇게 작품 속에서도 연개소문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은 실제 역사 속에선 어떤 관계였을까? 당태종은 당을 세운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로 지략과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당고조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형제와 조카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다. 그는 주변 유목제국마저 평정해 천가한이란 칭호를 얻는다. 천가한이라 그러면 이 당태종이 중국적 세계와 유목민들의 초원의 세계를 아울르는 지배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중국적 세계와 북아시아의 유목민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정치적 지위를 획득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세력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신하를 엎드리게 해 등을 밟고 말을 오르내렸다고 한다. 아나무인의 태도와 포악한 성품의 소유자로 묘사된 연개소문.
그러나 단재 신채호는 그를 4000년 역사에서 첫째로 꼽을 만한 영웅으로 보았다.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키며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집권하자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폐륜을 저질렀다며 이를 고구려 침공의 구실로 삼는다. 고구려 왕 무는 사신과 조공을 그치지 않았는데 흉악한 신하가 살해했다. 짐의 슬픔이 매우 크고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병사를 일으키라는 말을 참을 수가 없노라. 침략 명분을 내세운 것도 사실 당태종 개인으로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침을 뱉는,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명분이기 때문에 당태종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백성들에게 고당 전쟁이 이제 정의로운 전쟁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연개소문에 등장한 무관하게 당시 국제 질서로 봤을 때는 중화제국의 팽창, 그것을 억제하려는 고구려 북방 세력의 대결, 이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침략하기로 마음먹은 당태종은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한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직후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고구려에 한 신라인이 찾아온다. 그는 바로 김춘추. 당시 동아시아를 휘감은 치열한 외교전의 시작이었다.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는 군사동맹을 체결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인다. 계속되는 백제의 침공으로 신라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고구려의 구원병을 청하러 온 김춘추는 오히려 연개소문에 사로잡히고 만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동맹을 거부한다. 삼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개소문은 신라의 제의를, 평화제의를 거부한 뒤에는 자연히 신라와의 전쟁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제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뒤에 사실이 그렇게 나타나죠. 북아시아 쪽에서는 돌거리나 소련타나 여타 유목민 국가로서 당과 대결하는데 동맹 세력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을 꾸준히 접촉하고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죠. 사실 당시의 국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당나라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북방 유목민들이었다. 비록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이들을 제압했다고는 하나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돌고래 한 부족인 서련타는 고구려의 주요한 동맹 세력이었다. 연개소문은 서련타에 사신과 물자를 보내 동맹을 제의한다.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당나라. 북방 민족과 동맹을 모색한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결을 주목한 북방 유목민족. 이 복잡한 대결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었다. 제1차 고당 전쟁이 발생했던 645년, 우리는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구도로 당시의 정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 당나라, 그리고 돌고래를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였습니다. 특히 북방 유목 국가들은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즉, 고당 전쟁은 단순한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패권이 걸린 세계 대전이었던 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전쟁과 외교의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645년 2월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장안을 출발했다. 대군을 동원한 당나라. 당군은 강제 징집된 민원이 아니라 자원자들로 구성돼 사기가 충천했다. 또한 수성전에 능한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춤철을 사용해 성문을 공격합니다. 호처라고 불리는 구석들을 사용해 고구려의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했다. 신성, 건안성, 계무성 등이 차례로 공격받았고 수양제가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동성이 무너졌다. 요동성이 함락되면서 만여 명의 전사자가 고생했고 군량 50만 석이 당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당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와 가장 뛰어난 장군과 그 후에 천년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술,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 그리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와 고구려가 마주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마주쳤던 것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당군은 안시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시성마저 함락된다면 수도 평양까지 단숨에 당군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고구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연개소문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을까? 안시성에서 당태종과 연개소문은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게 된다. 모든 것이 고구려의 불리한 상황. 하지만 생각외로 당나라는 안시성에서 고전하게 된다. 안시성의 고구려 병사들은 당군의 공격을 필사적인 방어로 막아냈다. 당태종은 답답한 나머지 60일 동안 수십만의 인력을 동원해 토산을 쌓는다.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성안을 공격하기는 하지만 고구려군은 오히려 당군이 쌓은 토산을 빼앗는다. 이렇게 안시성에서 시간을 벌자 연개소문은 기막힌 외교 전술을 구사한다.
당시 중원 바로 위 초원지대 근거를 둔 유목국가 설현타에 사신을 보내 중원을 침공하도록 사주한 것이다. 당의 고구려 원정이 계속되자 중원의 수비가 느슨해졌고 이 틈을 타 연개소문과 합작한 설현타가 기병을 동원해 당을 공격한다. 설현타가 남으로 내려와서 오르도스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의 주력군이 동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당의 수도가 방위상에서 크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설현타군이 내려가게 되면 당은 치명타를 입게 되시죠. 안시성이 뜻대로 함락되지 않고 설현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당태종은 철군을 결정한다. 요택이라 불리는 유와 하류의 늪지대를 통과해 철수한 당태종. 말 10필 중 7, 8마리가 죽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당군을 이제 요동 일대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설현타로서는 자기네가 그 당을 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설현타도 고구려를 이용했던 것이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당이 고구려의 전력을 투구할 수 없게 설현타를 계속 꼬드겨서 이제 당을 견제해주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결합이 결국은 당의 발목을 잡는 서로의 윈 그런 게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북방 민족과 연합해 중국 세력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이런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이용해 다시 한번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태종은 전쟁이 끝난 4년 뒤인 649년에 죽고 맙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가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도 당나라의 침략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고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패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북방 유목국가. 당나라는 이런 북방 유목국가와 고구려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에 대항해서 돌궐을 비롯한 북방 유목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당나라를 견제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고구려와 북방 유목국가 간의 끈끈한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의 일일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과 터키가 3, 4위전을 치렀다. 승부에선 비록 대한민국이 패배했지만 양측은 서로를 형제 나라라 부르며 응원전을 펼쳤다. 이러한 양국의 유대 관계는 가깝게는 한국 전쟁에 터키가 참전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연원이 있다. 현재 터키란 국호는 투르크에서 유래했다. 중국인들은 투르크를 한자로 음차해 돌궐이라 표기한 것이다. 돌궐은 6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까지 북방의 초원지대를 장악해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중국의 전통 인형극에서 초원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돌궐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 你是那个？哎，有的话是啊，我是东罗马世界
要见你归大王。好，等俺你传禀。 돌궐 제국은 동로마 사신들이 찾아와 통교를 원할 정도로 강대했다. 화려한 실크 카페트와 은으로 만들어진 동물 조각상, 돌궐의 가하는 황금 술잔을 사용했다고 한다. 동로마 제국의 사절들은 가한에게 압도당한다. 북방의 패권자인 돌궐은 실크로드의 교역으로 생겨나는 부를 차지하기 위해 당나라와 늘 경쟁하는 관계였다. 고구려 역시 돌궐과 전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외교 방침은 이들과 연합해 중원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알려주는 오래된 증거가 있다. 몽골의 오로온 강가에서 돌궐 시대의 비문이 발견됐다. 고 궐특근 집이 한자와 돌궐 문자로 기록된 이 비문에 돌궐 토문간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나라들이 기록돼 있다. 6세기 중반 당시 아시아 각국의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 비문에 고구려가 비클리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돌궐과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돌궐을 비롯한 서역 여러 나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코가 높고 커 고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분벽화에 많이 등장한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는 민속춤의 경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 기본적인 춤사입니다. 고구려의 호선무 역시 말 그대로 서역에서 들어온 빠르게 도는 춤이었다.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해 삼국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607년 수양제가 동돌궐의 계민가안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구려 사신이 돌궐의 계민가안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침공을 앞두고 돌궐 세력을 무마하러 간 수양제 앞에 고구려 사신의 존재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고구려는 은밀히 돌궐과 접촉해 수나라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수양제는 크게 화를 내며 고구려 사신에게 당장 수나라에 복종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고구려와 돌궐의 연합은 수나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This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really a very unpleasant surprise for Emperor Yang. He was traveling along his northern border in 607. He visits the camp of the encampment of the Khagan of the Eastern Turks. And to his surprise, he finds that there's an ambassador from Goguryeo there. And this is alarming because at this time the Eastern Turks had fairly good relations with Sui China. And really the Emperor Yang thought of the Turk Khagan Chimin as his vassal. And this is alarming now, seeing that this vassal of his is now dealing with this foreign, potentially hostile state, Goguryeo, that it seems that they may be trying to form an alliance against China. This is very alarming. 이렇듯 고구려는 돌궐을 비롯한 북방 유목 제국과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활발히 교류했다.
630년 당태종이 동돌궐의 길리간을 생포해 동돌궐을 복속시키자 고구려는 631년 곧바로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한다. 북방민족의 약화가 곧바로 고구려의 위협이 되는 순망치 않은 관계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세계를 추구했고 당은 자국이 중심이 되는 일원적인 질서를 원했다. 당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 질서, 당의 황제가 문자 그대로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그런 체제를 지향을 했고, 고구려는 몇몇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각자 자기 세력권 내에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영위해 나가는 그런 다원적인 세계 질서를 원했습니다. 고구려에게 돌궐을 비롯한 유목국가와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외교 관계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들은 과연 언제 그 먼 곳까지 간 것이며 또 어떤 임무를 띠고 있었을까요? 당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당고종. 그는 선대 당태종이 이루지 못한 고구려 정복을 기필코 이루리라 마음먹는다. 660년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는 661년 또다시 고구려를 대규모로 침략한다. 이번엔 주력군을 해로를 통해 보낸다. 육지에 상륙한 뒤 얼어붙은 남록강을 건너온 당나라 군대. 허를 찔린 고구려는 당황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군은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 3만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다. 고구려에겐 군사 동맹의 상대가 절실히 필요했다. (1차) 고당전쟁 당시 고구려를 도와 참전했던 설현타는 당의 침략으로 이미 망하고 돌궐의 한 부족인 철륵이 새롭게 일어나는 세력이었다. 아마도 고구려는 철륵과 연합전선을 펼쳐 당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철륵과 고구려 사이에 외교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외교 역량을 감안한다면 아프라시아 궁전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들이 철륵을 거쳐 사마르칸트까지 갔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때 기록상으로는 철륵과 고구려의 사신왕래나 어떤 그 교류의 흔적들은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철륵으로서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이용했고 고구려도 철륵을 이용해서 고당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구려 사신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국가를 순방하고 사막을 건너 사마르칸트에 이르렀을 것이다. 일찍이 죽음의 바다라고 불렸던 전 세계를 조망하며 북방과 서역을 아우르는 외교전을 펼쳤던 연개소문. 그가 보낸 이 사신들에게 고구려의 존망이 걸려 있었다. 따라서 그 사절의 형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밀사의 형태로 그저 잠입해 들어가서 소수 정예가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쪽 소구드강을 아련하는 그런 방식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가 그려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당시 당나라와 서돌궐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싸웠다.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며 돌궐과 당나라가 대결하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유충지였던 것이다. 이제 사마르칸트 쪽에서는 상당한 정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궐의 세력과 당의 세력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공인 소구도인들 이 3자가 이제 얽혀 있는데 동돌궐이 당에 의해서 제압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국이었던 서련타마저도 이 당에 의해서 당에 복속되어집니다. 이러니까 동맹 세력을 구하려니까 이제 몽고공원에서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더 서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까지 나가서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시에 있던 그 나라까지 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동맹 세력을 구해서 당을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2차 구당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당나라.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안에 있던 당고종이 당의 주력군 6개 부대 중 2개 부대를 철군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연남생의 군대를 완파했던 철륵 출신의 장수 계필하력은 이 명을 받고 황급히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 갑자기 철륵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남성의 군대는 물리치고 평양 쪽으로 쳐들어야 맞는데 남성의 군대를 물리치자마자 곧장 철수를 해서 계필하력은 철륵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즉 6개 행군 가운데 2개 행군이 중간에 철륵적 방을 나섰다는 것은 고구려의 굉장한 그 이득이 됩니다. 제1차 구당 전쟁 때의 설현타처럼 당나라를 침공해 결과적으로 고구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 철륵. 이것이 연개소문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을까? 당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동시에 2개의 전면전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결국 연개소문은 평양 근처의 사수에서 당나라 군대를 괴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당나라군 20만 명이 몰살된 엄청난 대첩이었다. 또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치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했는 그 상태.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아시아의 유목민들과 연합해서 중국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다원적인 세력 균형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연개소문이 추구했던 국제관계에서의 고구려의 위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연개소문이 추구한 북방민족과의 연계 전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1300년 전 초원과 사막을 건너 펼쳐진 치열한 전쟁과 외교의 드라마. 고구려인의 자취가 선명하게 새겨진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우리에게 냉엄한 국제 위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교과서다.
665년 연개 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의 권력 투쟁으로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입니다. 백제는 이미 멸망했고 북방의 유목국가는 당나라에 복속돼서 고구려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내정이 불안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면 필연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될 것입니다.